이 책을 오늘은 그 이미 일어난 미래는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 보시면서 하십시다. 어떻게 보면 약간 감회가 무량하기도 합니다. 시작한 것이 어저께 같은데 10개 강의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he future that happened already. 문법적으로는 안 맞죠. 미래인데 이미 일어났다. 미래는 will happen이든지 happens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미 일어났던, 이미 일어나 있는 미래. 우리 아이가 고시에 패스했다. 우리 아이가 의사 시험에 패스했다. 그럼 10년 후에는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건 이미 일어난 미래죠. 그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하면, 경제학의 조건이 다른 것이 같다고 하면 수요와 공급은 일치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책을 쓸 때는 누가 읽을 것인지를 상정하고 씁니다. 동화는 애들이 읽을 것이고, 이런 책은 신입사원이 읽을 책은 아니죠. 이미 그 상당한 수준에 있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경영에 대한 관점을 가진 분들이 읽을 책들인데, 시작하는 말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우리 김상래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말이라고 사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이 피터 드러커는 이제 죽은 지 5년 됐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필요하다. 이게 이제 지난해 2009년에 제가 세미나 갔을 때 나온 얘기입니다. 모두가 볼 때까지 아무도 못 본 것을 미리 보았던, 미리 본 피터 드러커니까 그 누구보다도 모아된 에바, 모아된 에바, 지금보다도.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비발디의 사계는 늘 비발디가 작곡한 이후에 지금까지 늘 인기곡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은 그게 아니고, 비발디는 그 베니스에서 났는가 그랬죠. 베니스에서 나가지고 죽을 때는 비엔나에서 죽습니다. 이 당시에 음악가라는 거는 스폰서를 찾아서 끊임없이 옮겨 다니니까, 그 마리아 테레제 부친한테, 찰스 6세한테, 카를 6세가 되겠죠. 독일어로 하면. 카를 6세한테 발탁되어 가지고 그 궁정 음악가로 있다가 카를 6세가 죽음과 동시에 그 궁정 음악가에서 물러나고 뭐 이러면서 이 비엔나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비발디 음악이 그 후에 상당히 그 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39년에 이 독일의 이탈리아의 작곡가 알프레드 카젤라가 이 대량으로 작품을 발굴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비발디 사계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바스찬 바하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도 이 죽은 후에 150년 후에 파블로 카잘스가 발견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피터 드러커의 이 죽음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이런 논의를 한번 해야 되는데, 누가 그 추적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제가 스스로 이 비엔나하고 캘리포니아의 100주년 행사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폴 사무엘슨은 조지프 슌페트의 글은 생전보다도 50년 후에 더 자주 인용되었다. 그 피터 드러커도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드러커는 죽은 이후에 계속 아직도 뭐 살아있는 죽은 드러커의 살아있는 교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평가가 되고 있고, 일본에는 지금도 그 제일 잘 팔리는 경영서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러커를 연구하는, 나중에 드러커를 연구할 사람들을, 추가로 연구할 사람들을 위한 자료로서 이 책을 일부는 정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3부로 되어 있는데요. 책 한번 목차 한번 보실까요? 컨텐츠를 보시면 1부가 피터 드러커의 유산 레가시고, 2부가 통찰력, 현재 일어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통찰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부에는 드러커는 과연 어떻게 해서 드러커는 미래를 볼 수 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20페이지부터는 한번 쭉 220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통찰을 A to Z 이렇게 했는데, 이를테면 A로 시작하는 말과 관련해서 드러커가 어떤 말을 했느냐. 221페이지에서 보면 피터 드러커는 무엇 하나 새로 하기보다는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것이 더 좋다. 폐기, 버리기, 손 빼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벤더먼트. 그 다음에 이제 220페이지에 보면, 222페이지에 보면
B로 시작하는 비즈니스, 패밀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드러크는 어떻게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Z까지 그 드러크가 그 영어로 이 ABCD 이 Z까지 한 얘기들을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그 참 중간중간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더라도 데스크 위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충분히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제1부에 피터 드러크의 유산은 그 2009년에 행사에 나온 말을 그대로 하면 why 드러크 now? 왜 지금도 드러크 얘기를 해야 되느냐? 돌아가신 지 5년인데 그 이유는 드러크의 유산이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우리 김상림 회장님 좋아하시는 분 누구죠? 짐 콜린스 말고 스티븐 코비였나요? 예. 스티븐 코비가 L 4개를 좋아했죠. 리브 살고, 사랑하고, 러브, 그 다음에 런 배우고, 그 다음에는 유산을 물려주고, 리브 레가시. 재밌는 말이죠. 우리 다 먹고 산다는 게 살자고 하는 일이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범위 넓힐 수 있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그 다음에는 유산을 물려주고, 그 유산이 이제 이 황금 족쇄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유산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피터 드러크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프로이트가 역사적으로 한 그 기여가 뭐냐 하면 인간에는 우리가 모르는 내면의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인식하고 있는 그 현상이 있고 우리 마음 속에 무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프로이트 이전의 인간과 프로이트 이후의 인간은 다르다라고 심리학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 피터 드러크는 지금까지는 피터 드러크 때까지는 자본과 노동이 생산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터 드러크는 지식이 생산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우선 땡겨서 말씀드릴까요? 예, 이렇네요. 이거 한번 이 그림 한번 보십시다. 그 뒷페이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김홍도 우리나라에서 내세우는 최고의 화가죠. 김홍도의 밭갈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소와 쟁기와 사람. 이때 사람이라는 건 노동이 생산 요소입니다. 그런데 드러크 교수가 사람의 무게가 돈의 무게보다도 더 크다라고 1934년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머리의 무게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유태인은 자식에게 부동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폴란드, 러시아에 유태인이 있다면 그 유태인 자식한테 부동산을 물려줬는데 그 유럽에서는 간혹 그 유태인 추방령이 나옵니다. 그럼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게 뭘까요? 부동산 아닙니까? 그리고 유태인 추방령이 되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을 판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폭락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부동산을 물려주는 대신에 동산을 물려준다. 동산은 뭐냐? 머리에 넣어준다 이 말입니다. 유태인은 돈이 있으면 최고의 지식을 자식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돈이 머리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 바로 이런 그림이죠. 피터 드러크도 유태인이었고요. 그러니까 머리에 돈을 잔뜩 넣은 사람. 보통 뭐 초등학교, 중등학교 다니는 졸업한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하고 대졸이다 석박사가 일하는 데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처음으로 이제 드러크가 밝혀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사회 이전의 육체 노동자와 그 이후의 지식 근로자를 구분 짓는 역할을 피터 드러크가 했다. 이것이 피터 드러크가 우리에게 남긴 그 레가시 유산이다라는 것이 이게 그런 그림입니다. 이 영국에서 제일 오래된 잡지이기도 하고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경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에 2009년 11월 19일 드러크에 관해서 글을 쓰면서 이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일 위에는 물론 드러크고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그림일까요? 피라미드 잘려져 있고 위에 부분이 그 밑에 있는 게 어디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가실 때 제일 필요한 게 그 1달러 지폐입니다. 뭡니까? 팁 줘야 되고요. 팁 주기 싫으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100달러 탁 가지고 있다가 어떤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뽀이가 이제 팁 달라 그러면 100달러 내면서 그 사람 돈 있냐 그러면 없을 거 아닙니까? 미안해 그러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1달러짜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하죠.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 지폐 1달러는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프리메이슨의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리메이슨 하는 게 원래 이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지식을 가져온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원래는 1달러에는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아니고 눈이 걸려 있습니다. 사람 눈이 하나. 모든 걸 본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삼각형이고 삼각형이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성부, 성자, 성신, 파더, 선, 홀리 고스트, 성부, 성자, 성신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 고대 이집트에서 나온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빗대어서 나쁜 의미로 한 것 같지는 않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성견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러크의 저술의 공헌을 세계로 보면 드러크의 책을 읽으면 정말로 통합적 사고를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오시면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역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드러크는 기술 만능주의는 아니지만은 인간의 문제는 기술의 발달로 해결이 되어 왔다라고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드러크의 책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사회사상, 정치사상서가 있고요. 사실 그 완독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번역을 했지만 조금 끄끄거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경제인의 종말을 시간 나는 대로 보시면요. 요즘 남북한, 특히 북한의 전체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할수록 격차는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사회 전체가 가난할수록 제일 잘 사는 사람과 제일 못 사는 사람의 격차는 줄어듭니다. 다 못 산다고 보면. 지금 그게 북한이죠. 그러니까 못 살수록 그 나라는 단결이 더 잘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오의 대상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살수록 빈부격차는 점점 더 커져버리는 겁니다. 미국에는 드러크 교수 집에도 아주 소탈합니다만은 수영장이 있습니다, 밖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저 스리랑카라든지 저런 나라를 가면요. 집에 자전거 운동장이 있는 그 벨로드롬이 있는 데가 많이 있대요. 잘 사는 사람은 그런 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격차가 나는 건 아니죠. 이건희 회장님 사시는 집 그래봐야 뭐 평가 100억 정도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가 더 잘 산다면 제일 못 사는 사람과 제일 잘 사는 사람의 격차는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이제 히틀러 시대에 그 경제가 후퇴하는 것을 걱정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왜? 국민들은 빈부격차가 전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 못 사는 거는 괜찮아. 나보다 잘 살았던 사람이 더 못 살아지는 것. 이제 그것 때문에 정오심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인의 종말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참 무릎을 탁 칠 정도의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터 드러크는 경영이라는 것을 하나의 학문 수준으로 올렸다는 것이죠. 피터 드러크 이전에는 경영 매니지먼트 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매니지먼트 앤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과 경영 뭐 이렇게 곁다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러크의 미래의 책, 그 다음에 특정 사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주는 책, 창조하는 경영자, 이건 청림에서 나왔습니다. 자기 경영 노트는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왔고요. 경영혁신과 기업가 정신도 한국경제에서 나왔고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터 드러크의 책을 전부 이제 요약한 책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프로페셔널 조건, 변화 리더의 조건, 이노베이터의 조건, 이게 이제 위에서 이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또 새로운 관점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이제는 그 드러크 개인을 넘어서 이 피터 드러크는 하나 우리가 배울 것은 자기가 도그마의 대상이 되거나 피터 드러크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터 드러크를 영웅시하거나 아이콘이 되는 것을 본인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기는 인간은 절대 이성이라는 것이 없고 인간이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자기는 신앙인이었고요. 따라서 자기도 잘못이 있고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할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자기는 몇몇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준 사람으로 기억된다. several people이라는 말을 꼭 써요. 나는 모든 사람이니 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모든이라는 빼서 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드러크라는 사람은 잊어도 드러크리즘은 우리가 이어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from 드러크 to 드러크리즘, 드러크에서 드러크주의로 가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유산으로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드러크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를테면 요즘 정경련 산하에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이에크를 따르는 사람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럼 드러크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경영을 하나의 전문적 직업으로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배워야 하는 일이고 구체적으로 과업이 있는 것이다라는 그 전문적인 직업으로 보자, 그런 얘기죠. 이를테면 국회의원도 직업이고 고위공직자도 직업이고 교수도 직업인 것처럼 경영자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직업이어야 되고, 재무적인 부뿐만 아니라 사회의 복지에 공헌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영자는 그 기업의 이 규모가 커지고 사회적으로 높아가면 원숭이는 나무 위로 올라갈수록 뒤가 보인다라고 피터 드러크는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드러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그 원숭이의 엉덩이를 보듯이 경영자도 높아지면 일반 사람들은 그 경영자의 뒷면을 보게 되니까 자기 관리를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영자 스스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라고, 스스로 지위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국회의원 보면 틀림없이 자부심을 가집니다. 제가 지방에 있을 때 보면요, 상공회의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이제 제가 그 지도교수로 갑니다. 그러면 이 초청 안 한 국회의원들이 간혹 그런 걸 알고 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개 안 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또 건배제의, 자, 누구한테 부탁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부탁 안 받았는데 나온 김에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럼 나와서 자기들도 건배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끝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면서 내 다시 여기 오나 봐라, 그러고 뭐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경영자들은 그런 식으로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열광자에 강의하는 거는 경영자 이전에 상인은 스스로 상인을 위대하다고 하는 사회가 위대한 사회입니다. 그게 어느 사회냐? 르네상스 시대였다고요. 메디치 상인이었잖아요. 그 200개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 그 한참 활동할 때 메디치 가문이 반대 가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트로치, 피치, 파치, 스트로치 가문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꾸몄던 게 많고요. 또 스트로치 가문, 루첼라이 가문 그래가지고 이 메디치 가문하고 이제 혼사를 맺어가지고 또 같이 힘을 합했던 가문들이 많고요. 그건 한 200개 가문이 금융, 모직물 이런 그 상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영자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대규모 기업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건 이제 지식 근로자들입니다. 근데 지식 근로자들은 그 회사에서 그 분야의 최고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엑스레이 기사는 엑스레이에 관한 그 병원에서 제일 많이 알아야 됩니다. 병원장보다도, 그 다음에 엑스선 박사보다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엑스레이 기사가. 그렇지 않으면 그 엑스레이 기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 근로자는 차츰 감독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독을 하려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일을 이 사람들은 하고 있다고요. 점점 지휘자가 연주자를 모든 악기를 잘 모르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 근로자들은 내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한층 더 의미 있는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죠. 흔히 어제도 참 몇몇 분들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좋은 회사에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몇 개월 몇 년 못 있다가 나온다는 거죠. 아마 거기 월급도 많았을 거고 지위도 인정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자기가 왜 있는지를 의미를 발견을 못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식 근로자를 육체 노동자가 아니고 지식 근로자를 쓴다면 그 지식 근로자가 의미 있는 곳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그들이 지식 근로자가 오직 돈에 관한 것만 관심을 갖는다면 지금 지식 근로자들은 잘 태어난 겁니다. 좋은 집안에서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또 돈만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이 사회를 점점 더 불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약간 철학적인 얘기죠. 그리고 비영리 조직이 중요하다라는 것.
비영리 조직은요,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봉사 받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하는 본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간혹 우리 예술의 전당이나 콘서트홀에 보면 그 아주 늙은막한 사람이 보타이 메고 이 자리 정리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아마 내 춘짝근데 월급을 안 받을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그날도 일을 했다는 그 재미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할 때도 자기 재미보다는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드러크는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역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조금씩 끊임없이 발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드러크리어는 인생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하고, 제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은 제 목표는 1차적으로 책을 100권 쓰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어제 오늘로 산 70권 됐고요. 지금 이제 출판사에 넘어가 있는 게 한 또 서너 권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 갈수록 책 나오는 숫자는 적겠지만은 내가 했던 일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으면 그것으로 이제 끝인 것이죠. 야, 우리가 지금 500억 회사다, 1000억 회사다, 1조 회사다 할 만큼 했지라고 얘기하면 개인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영속적이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드러크가 하는 얘기가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 자강산업의 김정무님 지금 멕시코 공장 담당하신다고 아까 말씀 들었는데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나서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드러크리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가 되도록 공헌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드러크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러크는 각 세대마다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요즘 우리가 그 복지 이 얘기가 너무 지금 그 과도하게 나오는 그런 것을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토마스 제퍼슨이 어느 세대나 그 세대를 위한 새로운 혁명을 필요로 한다. 그 다음 괴테는 한때는 그다지도 합리적이었던 것이 무의미해지고 세월이 지나면 은혜는 재앙의 씨앗이 될지니. 가만히 음미해보면 그런 일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시대는 그 시대의 예술을, 그 다음에 그 예술에는 그 자유를. 이거는 이제 혹시 우리가 다음에 비엔나나 캘리포니아에 가시게 되면 이제 비엔나에서 이 분리파 예술회관 정면에 탁 붙어 있습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의미 없지만은 뜻을 알고 보면 우리가 인상주의라는 카테고리로 보는 그림하고 그 다음에 사실주의, 그 다음에 뭐 표현주의, 고전주의 그림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그 시대마다 새로운 예술, 그 예술을 하는 사람한테 그 예술을 하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죠. 표현주의 그림을 보면요. 이건 그림, 고전주의처럼 사진을 대신할 만큼 정밀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한테 표현주의처럼 자기 멋대로 늘어뜨리고 낭만스럽게 그려놓은 거 보면 이건 그림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그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드러크의 통찰은 무엇이었는가 한 것을 간단히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드러크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What would 드러크 do?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무엇이 당신을 만드는가 하는 게 이제 피터 드러크의 질문이었죠. 그 책도 요즘 굉장히 아직도 잘 팔리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드러크가 지금 살아있다면 선생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드러크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내가 이 얘기 했잖아. 그런 얘기죠.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는 거 잊어버렸는데 어떤 말씀하셨죠? 그러면 첫째, 최고 경영자들이 벌이는 보너스 잔치 소동, 이거 아마 문제될 것이다. 드러크는 조금 세월마다 좀 달랐습니다. 최고 경영자와 말단 사원의 비율이 1대 15 정도여야 된다. 1대 20대 정도여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미국에는 1대 한 500대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이고 내가 내리는 의사결정에 대한 그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이긴 하지만은 너무 그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이 시기심과 질투의 원인이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죠. 지금 미국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너무나 규모가 크고 더 이상 그 창조적 파괴를 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이다. 자, 그런 얘기들은 여러 번 그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흥시장이
이 경제 이제는 그 하청 업체가 아니고 선진국 시장과 미국 경제와 정식으로 경쟁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생산 요소가 자본과 노동과 토지였는데요. 토지는 농업 사회에서 이미 끝났고 그 노동과 자본에서 과거에는 선진국은 자본을 가지고 있고 후진국은 자본이 없었는데 이제 그 신흥시장이 자본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쟁이라는 것은 자본과 노동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 차츰 머리의 경쟁으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너무 오버 에듀케이션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더 이상 미국이 확실히 경쟁 우위일 곳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이 경쟁을 할 때는 미국의 그 노동자의 교육 수준이 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본 이자도 더 낮았고요. 그러니까 경쟁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별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걸 이미 드러크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3부분의 중요성을 예견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드러크는 어떻게 했을까? 첫째, 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될 것이다. 둘째, 그 다음에 CEO의 너무 많은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스스로 반납을 한다거나 스스로 그 한계를 짓는 용기 있는 사람을 칭찬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후에 하버드 대학교 MBA에서는 MBA 헌장이라는 것을 그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과도한 월급에 대한 비판들을 자성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러크는 그 임직원들에게 프로페셔널리즘을 강조를 했고요. 정실주의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돌봐줘야 할 자식, 꼭 돌봐줘야 할 친인척이 있다면 회사에 나오지 말게 하고 월급을 차라리 주는 게 낫지. 월급 받은 만큼 너 일이라도 해라 그러면 회사에 나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친인척이라는 걸 알고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군대 문화라는 것이 그 알아서 기는 문화 아닙니까? 꼭 시켜야 하냐 이런 얘기죠. 그 당번병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구두 닦아라고 말을 해야 구두 닦으면 그 당번병은 금방 바뀌는 것이죠. 때가 되면 딱 닦아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가 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러크는 이 지구상의 모든 농산물과 모든 공산품은 예외 없이 소득보다도 가격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에 관한 비용과 교육에 관한 비용은 본인의 소득보다 더 빠르게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이 1인당 수강료가 상당히 비싼데 이건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만은 사실 우리보다 더 비싼 교육비를 받는 수강료를 받는 데도 많고요. 이런 부티크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갑니다만은 그러니까 교육비와 건강 유지비는 개인의 소득보다도 더 높아진다. 그건 지식사회의 한 특성이 되겠죠. 자, 그런 것을 드러크는 이미 이제 예견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여러 조직들을 포함해서 전체 시스템을 이제 이 드러크는 정부의 역할을 낮추거나 정부가 줄어들어야 된다거나 정부가 잘못한다라기보다는 다원사회가 되어가지고 정부 이외의 분야에서도 교육 분야, 그 다음에 사회단체 분야, 기업 분야가 다원사회가 되어가지고 각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이 과거의 귀족이나 양반이 정부 관료로서 성공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도록 스스로 그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를 형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주영 회장이나 김우중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공공에 처한 것은 기업에서 성공했던 그 후광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것에서 실패의 그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연예인으로 성공했으면 연예인으로 끝나면 되는 겁니다. 기업인으로 성공했으면 기업인으로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정치가 기업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 대기업의 회장보다 우리 전체 사회에서 높은 겁니다. 그러나 대등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정치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갔고 나는 이 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로 올라갔고 우리가 보기에 빌 게이츠가 더 위대합니까? 지금 미국에 오바마가 위대합니까? 나는 빌 게이츠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경영학을 합니다만 피터 드러크가 더 위대하겠습니까? 오바마가 더 위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온난화라든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 드러크는 정부 관리들에게 국가 주권을 넘어서 사고의 폭을 넓히도록 권유했을 것이다. 이 지구온난화라든지 환경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지구온난화 문제 나오면 미국이 이제 고립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분쟁에 관한 얘기들, 그 다음 비영리 조직에 관한 얘기들을 드러크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통찰을 보였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책에 있는 얘기인데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기업,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니까 퍼포스 드리븐 이런 말이 최근에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리그 워렌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목적이 이끄는 기업이라는 차원에서 드러크가 좋아했던 그 몇 가지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 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아닐까요? 약이든 음식이든 그다음에 어떤 제품이든 책이든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 수준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미국에 영국에 가시면 영국에서 제일 그 큰 슈퍼마켓 체인이 마크스 앤 스펜스입니다. MS로 안 가고 그건 마크스 앤 스펜스 M&S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산층을 위한 구매 대행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색다르죠. 뭡니까 소매업입니다. 우리는 소매업이다 그렇지 않고 영국의 중산층 그러니까 영국은 해로트 같은 데 가면 이제 최상층만 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해로트에 들어갈 때 이 캐주얼 입고 가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수위가 자꾸 인상을 줍니다. 정장을 하고 오시죠. 뭐 그런 느낌을 주도록 하고요. 근데 이 마크 앤 스펜서는 그런 사람은 빼고 영국 중산층을 위한 구매 대행자, 중산층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그렇게 이제 사명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의 고객은 무엇을 가치로 삼는가? 우리가 바라는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의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폐기할 것은 무엇인가? 이제 아마 이 A to Z의 Q로 된 것에 이런 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얘기의 마지막이자 핵심 부분은 피터 드러크의 선견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이트 앞에 본다는 사이트 앞에 세 가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고 난 후에 아하 그랬구나 HIND 하인드 사이트가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인사이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금 남북한 문제에 군사적인 충돌이 있는데 이것의 의미가 뭘까? 대부분 뭐 김정은의 후계자 체제를 공고하기 위해서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 넘어서 무엇이 터짐없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과연 어떻게 날 것인가? 요즘 이 트위터라든지 또는 이 뭐라 그럴까요?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시의 유행일지 이런 얘기들을 드러크가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드러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지혜를 얻었을까 하는 그 방법론을 한번 시간 나는 대로 훑어보겠습니다. 드러크의 과거의 선견력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927년 그러니까 히틀러가 정권을 잡는 게 1933년입니다. 히틀러는 여러분들 총칼로 정권을 잡은 걸로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투표로 정식으로 이 히틀러는 독일의 제3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1925년, 26년 이럴 때 이 나치당을 형성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뮌헨 맥주홀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씁니다. 마인 캄프.
나이투쟁이라는 그 책에 그 책을 읽고 피터 드러크가 1927년에 6년 전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을까 봐 두렵다. 여러분들이 남한 체제가 북한 체제로 지금 우리 남한은 남북 통일해서 북한을 남한 체제로 고치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처럼 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남쪽에 있는 민노당이라든지 북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남북 통일을 해서 북한 체제로 가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북한 체제의 또는 히틀러 시대의 전체주의 체제라는 것은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물질적인 그 소비 수준이나 불황이 계속되면 자유도 평등도 다 버리고 먹는 문제만 해결해다오. 그러면 권력은 당신이 가져라라는 그런 모델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1927년에 이 드러크가 이제 생각을 했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드러크는 대규모 기업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피터 드러크는 중소기업 편이다. 중소기업을 폄하했거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폄하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국가도 하나의 GDP 단위고 GNP 단위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여기에 지금 기업가들, 여러분들 회사들 매출액 전부 합하면 아마 IT 공화국 정도 GNP보다는 안 클까요? 여러분들 지구상에 나라가 몇 개일까요? 지구상에 나라가 몇 개일까요?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몇 개일까요? 200개가 아니라 191개인가 2개가 됩니다. 지구상의 나라가 한 230개쯤 됩니다. 키리바티 공화국이라는 것도 있고 파푸아 뉴기니라는 것도 하나의 나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회사 매출액 다 합하면 파푸아 뉴기니 GNP보다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세계 100대 경제기관들 중에 국가가 44개고 기업이 56개다. 그러니까 포스코쯤 되면 아마 나라하고 다 합해도 한 100대 기업까지는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이라는 것이 그 사회에서 정부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걸 드러크는 이 결정적인 존재라고 보았던 것이죠. 47년에는 경영이 곧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정해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본 것이죠. 그렇게나 그 후에 이제 리더십에 관한 연구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전략이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지만은 경영학에 처음 도입한 사람도 이제 1954년에 피터 드러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책으로 나온 것이 창조하는 경영자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85년에 시티그룹 월터 리스턴에게 베를린 장벽이 곧 무너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실제로 무너진 것은 1989년이죠. 그 다음에 1986년에 이 드러크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놓고 옆에서 이제 자담회를 하는 거를 텔레비 방영한 적이 꽤 많습니다. 헨리 키신저에게 소련이 붕괴될 것 같아. 한 5년 앞두고. 그때 이제 키신저가 선생님 통찰력 있지만, 선견력 있지만 그 말은 틀린 것을 틀렸어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91년에 실제로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었죠. 이제 드러크는 이제는 서구 역사, 서구 문명이라고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세계 역사, 세계 문명뿐이다. 이거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하시지만은요.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에 중세라는 개념 없습니다. 서구 역사에는 고대, 중세, 근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서구, 중세, 서구, 고대, 서구, 근대가 있습니다. 르네상스다, 산업혁명이라 하는 것은 근대의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중세가 없습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이지조선시대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소련의 역사에는 올드 러시아와 모던 러시아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이전에 모든 소련의 역사는 올드 러시아가 되는 겁니다. 18세기 이후에 피터 대제 이후에는 모던 러시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역사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저는 저 사람 굉장히 봉건적이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봉건 제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왜 지방자치가 이렇게 어려우냐 하면요. 봉건 제도 역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유럽은 봉건 제도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너 귀족 너는 이 지방 다스려라. 너는 저 지방 다스려라.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을 맡고 있는 그 귀족들이 반은 자기 일하고 반은 전쟁이 일어나면 왕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각 지방이 지방자치대로 제로 분리가 되고 그것이 이제 너무 난립해서 문제가 되죠. 이태리 전체는 1700개의 작은 도시들이 있었고요. 35개가 좀 중규모의 도시고 5개 정도가 로마,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 제노바입니까? 나폴리. 이게 이제 5대 큰 도시고 뭐 이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지방자치 제도가 이제 자연히 녹아들었죠. 우리나라에는 이 봉건 제도라는 게 없었다고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서구 역사, 동양 역사, 대한민국 역사 이런 구분이 없이 세계 역사로 봐도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역사관으로서 통찰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 오늘 우리 부원장께서 아이폰 하는 거 배워준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정보 접근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준다는 얘기인데 저도 사실 이제 배워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 그리고 모든 부분이 그 결과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다 아는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드러크는 정보 수집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경영자들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드러크의 선견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앞으로 제가 쓰고 싶은 책이 피터 드러크의 문학 뭐 이렇게 드러크가 자기 책에 인용한 소설가 내지 이 문학책이 100권도 넘고 해서 이제 그런 책들 한번 쓰고 싶은데 독서와 관찰과 토론 이것이 이제 선견력의 원천이다 그런 얘기죠. 아주 젊을 때부터 나이 많은 그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듣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건 아닙니다. 자기 동생은 의사인데 부모님과 친구들이 이 얘기를 하면 이 넉다리들 얘기라고 자러 가버린대요. 이 드러크는 또 그런 취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경영을 하신다는 입장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실 때 이를테면 1000억을 하신다고 할 때 그 1000억 돈이 다 여러분들 것 아니잖아요. 하청업체 것이 돈도 들어와 있고 종업원들한테 줘야 할 돈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자원을 여러분들이 맡아가 있는 겁니다. 대신으로. 기업체에서 여러분들이 매출액 올린 것 중에서 월급을 주고 있으니까 그 월급을 대신 맡아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독서와 관찰과 토론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의 그 선견력의 원천력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철학, 여러분들도 하나의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드러크의 철학은 역사는 연속과 변화로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연속과 변화 사이에 큰 경계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폰 현상이 역사적인 경계 현상이 되어가지고 큰 디바이딩 현상이 될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그 유행으로 끝날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거나 그 역사를 갈라주는 경계점이 있는데 그 경계전으로 큰 비즈니스의 차이가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다음예술원에서 하는 저 프로그램이 한 20, 30년 전에 이 얘기 아파트 그저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지을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통속적인 말로 먹어주지 않았겠죠.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늙은이들이 부유한 상태에서 늙은이가 되고 그 다음에 늙은 이후에 세컨드 커리어, 서드 커리어에 멋있는 인생을 보내자라는 수요가 많아졌고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처럼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드러크는 그런 역사의 경계가 언제 있었냐 하면 1873년에 여러분들 이 사실은 잘 모를 것입니다만 비엔나에 큰 이 경제 불황이 옵니다. 마르크스가 활동할 그 무렵인데 그러니까 1873년에 불황이 오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정부들이 간섭을 해서 경제에 자유방임을 종식합니다. 그러니까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이후에 정부는 경제에 간섭하지 마라. 그게 이제 자유방임주의였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지 약 100년 후인 1873년에 비엔나에서 시작한 그 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때부터
정부가 경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자유방임제가 이제 종언이 되었다고 이제 드러큰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퓰리즘이나 전체주의라는 것이 히틀러라든지 이런 시대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1894년에 여러분들 드레퓨스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프랑스에 기밀 문서가 1차 대전 전입니다. 기밀 문서가 독일로 넘어갔는데 그거는 유태인 드레퓨스가 그 간첩이었다 해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이 드레퓨스를 그 감옥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무혐의로 풀려났죠. 그러니까 그때 유태인 드레퓨스를 간첩이라고 몰아넣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알았는데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군인들이 그렇게 몰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묵했다는 것이죠. 그게 전체주의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저게 아니다라는 걸 알지만은 그것을 말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포퓰리즘과 전체주의의 정부는 그때부터 이제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가 가짜 범인을 하나 만들어가 덮어 씌울 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은 틀렸지만은 우리가 용인하자. 개개인의 인권, 개개인의 권리, 그거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되어야 되는 것이야. 그런 것이 전체주의라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국가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죠. 자꾸 얘기합니다만 지구가 멸망한다면 민족, 인종 구분 없이 누군가가 이 지구를 탈출해서 인류의 씨앗을 뿌려내는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 한반도가 전체가 불바다가 된다고 할 때 누군가는 또 외국으로 이민 가고 외국으로 탈출해서 살아서 한민족을 또 펴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너는 국가를 위해서 다 죽었어야 되지 너는 왜 도망 나왔느냐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인식이 잘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강 철교가 폭파되었을 때 서울에 남아있었던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치 만행을 할 때 유태인들이 유럽에 그냥 남아있었던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외국으로 도망 나온 유태인은 유럽에 남아있었던 유태인들을 굉장히 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이제 다르게 넘어가겠습니다. 1857년에 인도에 세포이 반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큰 대륙을 영국 군인들이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 군인이 현지인들을 군인들로 양성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세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한민족을 그 경찰 하수인으로 세운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군인이 영국을 통치할 때 인도의 그 소수 민족들한테 그 경찰이라든지 그 군인들로 양성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총알에 돼지기름이 이제 있었습니다. 돼지기름이 있는데 그 이슬람은 돼지기름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총알에 돼지기름이 있는데 그 총알을 옛날에는 그 총알에서 이 탄피를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 탄피를 벗겨낼 때 이빨로 벗겨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기름을 세포이들이 이제 종교 이유상으로 못 벗기겠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그걸 강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반란을 하게 되는 거죠. 반란을 해서 세포이가 이깁니다. 영국군을 쳐부숴 냅니다. 쳐부수고 나니까 이 세포이들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정치도 모르고 법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이는 스스로 몰락해 해버리고 다시 영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는 식민지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보다도 더 못한 영국이 지배하는 곳에는 동남아 식민지는 영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차라리 발전하는데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스스로 좀 더 나은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계화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계적으로 컨설팅 회사가 생겼잖아요. 우리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지배를 차라리 받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형편으로 10년 후에 메이지 유신은 우리가 식민지는 아니지만은 유럽의 문물을 스스로 받아들이자 했던 것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을 하지 않았으면 일본도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는 식민지 경험이 없었던 나라는 있었던 나라보다도 더 불행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식민지 경험을 한 나라는 불행했지만 식민지를 경험을 한 번 해보지 않은 나라는 나중에 식민지 상태가 종식된 후에 경제성장이 더디었다는 것이죠. 그게 식민지가 한 번도 안 된 동남아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침략을 한 번도 안 당했다. 태국. 예. 태국 경제가 요즘 뭐 괜찮습니다만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고 뭐 좀 그렇게 그랬죠. 그리고 우리 남한은 뭐라 그럴까요? 식민지 유산을 활용을 거꾸로 했고요. 북한은 자주 독립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저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5.1 쇼크, 1973년에 5.1 쇼크는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이 종식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국가의 문제가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페크 국가들이 모여서 지금부터 달러 값, 오일 값을 2배로 올린다, 4배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생각도 이제 종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위에 넷째 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73년은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자유방임이라는 것이 종말이었고 국가가 드레퓨스 사건도 조작할 수 있고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나게 했는데 그때부터 100년 후인 5.1 쇼크는 국가가 해줄 수 없는 일들도 많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1930년대에 루즈벨트가 이렇게 국민들을 보듬고 소통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넣는 퇴직기금, 그다음 퇴직 후에 받는 그 연금기금들이 대기업의 주식을 사게 되면서 이제 연금기금들이 대규모 자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유토피아를 꿈꿨던 소련보다도 더 나은 곳이 있다라는 정보를 갖게 되면서 소련 체제는 해체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소련은 이제 전적으로 유럽 국가에서부터도 탈피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바뀌면서 민영화라는 걸 하게 되죠.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 많고 정부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다. 이제 민영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단절의 시대부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최신부가 있습니다만 미국에는 우편 업무도 UPS가 하고 택배 업무는 뭐 페더럴 익스프레스가 하고 지금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하는 일 중에 미국에는 감옥도 이 종교단체가 운영합니다. 구세군이 운영하는 감옥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정부가 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일반 민간인들이 한다는 것이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셈과 파레토 법칙은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교육 그리고 지식이란 무엇인가? 드러크의 역할은 지식이 생산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역사 변동의 원동력이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가 어떻게 그 역사를 움직이느냐 하는 것,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잠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서구 역사에서 아주 매력적인 한 기간이 한 200년 동안 그 르네상스였는데 그 르네상스 시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중세 천년간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의 교훈을 다시 가져오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아담과 이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 그림은 성스럽고 거룩합니까? 안 그러면 찡그려진 그림입니까? 아담과 이브의 그림을. 성스럽고 거룩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담과 이브는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나뭇가지를 하나 들고 여자 중요한 부분을 가르고 있고 남자 중요한 부분을 가르고 있잖아요. 그 말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의 그림이
굉장히 성스럽고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세 시대까지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의 아담과 이브를 보면요,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얼굴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얼굴이고요. 그게 뭐냐? 중세의 가톨릭적인 사고를 갖기 이전에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리얼하게 그렸다. 그러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는 부끄러워하고 가려야 하고 꽃으로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가렸을 것이다. 그게 르네상스식 그림인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이 중세에서부터 르네상스로 가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었죠. 드러크는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걸 가지고 역사를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러크의 역할이 전환계의 관찰자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구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바람하고 당위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내 아들이 천재이기를 바라는 거하고 내 아들이 실제로 천재라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통일이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통일이 된 후에는 어떻게 된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 대한민국 지금 정상적인 이름이 뭡니까? 대한민국을 영어로 뭡니까? Republic of Korea. 미국은요? USA, United States of Korea. United States입니다. EU는요, 에따준입니다. 에따준이가 뭐냐면 United States of Europe입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15개, 몇 개국입니까? 연방입니다. 미국도 50주의 연방이고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입니다. 아마 대한민국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서 리퍼블릭 대신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코리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10년, 20년 후에, 20년 후에, 한 30년 후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코리아, 경상공화국, 전라공화국, 충청공화국, 탐나반공화국, 평안공화국,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간다. 전 세계가 경제는 글로벌하게 간다. 정치는 점점 더 로컬하게 간다. 손바닥 따뜻하게 보는 너와 나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치다. 그게 이제 플라톤식의 생각입니다. 플라톤은 도시국가를 꿈꿨는데 한 5천 명으로 구성된 작은 나라. 그렇게 5천 명까지 나라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점점 더 작아질 것이다. 그래서 민족별로, 지역별로 국가는 점점 더 분리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45년에 유엔을 만들 때 50개 국가가 만들었고요. 지금 유엔에 190개 나라가 있고요. 아마 2050년쯤 되면 250개가 유엔에 가입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드러크의 통찰입니다. 이제 이미 일어난 미래란 무엇인가? 드러크는 이제 미래를 지금 만들어라. Making the future today. 이것도 아주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Making the future today. 미래에 대해서는 오직 두 가지만 알고 있다. 첫째, 미래는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는 다를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남북이 통일이 되어가지고 잘 사는 나라고 한민족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날 행동과 노력이 미래를 만드는 사건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미 발생하여 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이 갖는 미래 영향이 무엇인지 추론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러크는 독서와 토론과 관찰 등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미 현재의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된 것을 한번 연장을 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히 말해 미래는 다르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것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연평도에 무엇을 더 하겠다라는 그 군비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들도 그런 얘기죠. 위험을 추구하고 또 오늘과 이제 그런 위기에 그 돈 되는 비즈니스들이 많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얘기죠.
위험을 추구하고 또 오늘과 내일 사이에 불연속을 이용하는 것, 이게 이제 이때 불연속은 미싱 링크입니다.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주는 것, 그리고 부를 증가시키는 경제 활동이라는 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지금처럼 우리가 불연속스럽고 불확실할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무엇이 있다면 그건 부를 증가시키는 경제 활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 바티스트 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라는 것은 생산성 낮은 곳에 투입되어 있는 자원을 생산성 높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정기예금이 2% 3% 아닙니까? 그것을 빼서 더 높은 이자가 나는 곳으로 돈을 넣는 것이 투자 아니겠어요? 지금 하는 사업이 생산성이 한 10%쯤 된다 그러면 그걸 포기하고 생산성 더 높은 것으로 투자하는 것이 사업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들, 그런 것이 이제 미래를 만들기다. 그런 얘기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첫째, 경제와 사회에 있어서 단절 현상이 최초로 관찰되는 시점과 그로 인해 초래된 영향이 확실히 드러나는 시점 간의 시간적 차이를 파악하고 활용하라. 지금 우리가 무슨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금방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이 비즈니스는 한 5년쯤 후에는 큰 비즈니스가 될 거야. 이 비즈니스는 상당히 오래 갈 거야. 여러분들 그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요. 초기 메인프레임 컴퓨터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회사가 초기 컴퓨터에 뛰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후지츠, 미쯔비시, 세계의 크다하는 기업들은 컴퓨터 회사에 다 메인프레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끝내 남은 거는 IBM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회임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인프레임 비즈니스가 그렇게 어려웠던 얘기는 그것이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이익이 나올 수준까지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이 너무 길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왜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냐 하면 휴대폰은 손에 쥐고 나면 거의 뭐 값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은 그 회임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파악하라 그런 얘기죠. 그걸 이제 피터 드러커는 영어로 이미 일어난 미래에 대한 예상,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미래가 결과를 산출해주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걸 anticipation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anticipation of a future that has already happened.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미래가 이것이 결과를 내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미래. 그 다음에 그런 걸 바탕으로 미래가 실현되도록 하기. making the future happen. 이렇게 명명해도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일어난 미래는 잠재적 기회이다.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미래는 어디서 어떻게 파악하는가. 구체적으로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드러커는 인구 통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분야의 변화를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는 이미 일어난 미래를 탐색하기 위해 다른 산업, 다른 국가, 이병철 회장님이 늘 하셨다라는 것이 연초에 일본에 가서 며칠 있으면서 일본 텔레비를 다 보고 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산업들, 그리고 다른 시장을 둘러보고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된다.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우리의 산업,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의 시장에 새로운 패턴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옛날에 제약회사에 임원으로 있었는데 우리 회장님 어디 갔다 오시면 꼭 약을 하나씩 사와가지고 자기 책상 위에 놓고 그걸 개발하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설사약이 하나 있었는데 설사약은 흙이 주 성분이래요. 카우펙틴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 우리 박은희 사장님 계시는데 이 설사약이 어느 정도로 보급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 외국 제품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다가 그걸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돌아다니 보시고 시장이 어느 정도 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벌써 30년 전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 다른 곳에서 이제 가져왔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따라가기만 해서는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이미 일어난 미래를 파악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드러커는 답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와 경제, 시장과 고객, 지식과 기술에 대한 우리들의 가정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여전히 타당한가?
여러분들 혹시 미니 컴퓨터라는 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휴대용 컴퓨터는. 그리고 메인프레임 컴퓨터하고 마이크로 컴퓨터 사이에 DEC, 데크라는 회사에서 이 미니 컴퓨터가 나온 게 많습니다. 그 데이터 제너럴 데크 뭐 이런 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크의 창업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컴퓨터를 집에다 갖다 놓을까? 앞으로 사람들은 집에 컴퓨터를 갖다 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빌 게이츠는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가정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IBM을 세계적으로 큰 회사로 만든 토마스 왓슨은 메인 프레임은 1년에 한 5개 정도 팔릴 것이라고 가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IBM이 거의 망할 정도로까지 갔던 겁니다. 그 지금 메인 프레임이 5대면 팔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니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은 컴퓨터라는 건 회사에 있는 것이지 개인의 데스크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때 빌 게이츠가 그 윈도우 체제를 개발하면서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를 컨셉이 다르죠. 가정이 다르죠. 그 다음에 지금 그 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또는 또 더 작은 그 휴대용 컴퓨터는 사람마다 컴퓨터 뭐 이제 이런 컨셉으로 갔죠. AT&T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집마다 전화기를 이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집집마다 전화기가 다 들어오면서 방마다 전화기로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방마다 전화기를 놓자라고 회장이 얘기했을 때 그 전화 가스를 하는 부서에서는 그 윤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집에 전화 하나 있으면 누가 쓰더라도 그 전화 어디 통하는지 아는데 딸방, 아들방, 마누라방, 자기방 해놔놓으면 이거 무슨 짓 하는지 모른다 이런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냐라고 가정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집집마다 아니라 손마다 어떤 분이 휴대폰 2-3개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이 지금까지 있던 가정이 옳으냐 하는 것 질문해 보면 이미 일어난 미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래를 만들 책임, 이게 이제 드러크적으로 얘기하면 달란트의 비유죠. 그러니까 유능한 경영자를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드러크는 저출산율을 보고 용어를 집단적으로 선진국들은 집단적으로 자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는 인구 통계 변화를 끊임없이 추적하라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토지 노동 자본의 경쟁은 끝났고 지식 생산성 경쟁이 결정적인 요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바른 조직이란 하나의 올바른 조직이라는 것은 없다. 경영은 인문 교양이자 예술이다. 여러분들 스스로 높이 올라간 원숭이로 생각하시고 내 얼굴을 보는 사람보다는 내 뒤를 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지식사회에는 국경이 없고 그리고 상승 이동이 쉬워지고 따라서 실패하기도 쉬워지고요. 그다음에 집합적으로 볼 때 지식 근로자들이 곧 자본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식 근로자들은 이제 종업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 인식하고 대등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이제 이런 가정하에 다음 사회에 우리 경영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다가올 큰 변화들은 무엇인가, 그 결론으로 드러크는 이제 5가지로 또 이야기합니다. 반복합니다만은 생산 수단은 지식이고, 그 다음에 점점 더 파트타이머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도 임시직 파업이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점점 더 임시직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그 고용은 임시직 상태로 간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의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식사회가 되고 이 정보가 소통이 되면서 거래 비용이 격감하기 때문에 아웃소싱이 당연하게 되고, 아웃소싱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임시직으로 종업원들이 임시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 정보를 가진 사람이 힘이다. 그리고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고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객이 이 힘을 갖는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던 얘기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산업의 고유한 기술이라는 것은 없다. 이제는 여러 기술들을 통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업은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겠지만은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대기업 자체도 혁신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기업은 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습성이 있지만은 이 노키아에서 보는 것처럼 대기업 자체도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벤처 창업을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그만두고 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이 많은 회장님이 자식한테 모든 문제를 물려주고도 간혹 회사에 나와가지고 전표도 보고 도장도 찍고 뭐 하시는데 참 좋은 일이죠. 그럼 그 늙은 회장님이 하시는 그 충정을 우리가 모르는 분 아니지만 그 늙은 회장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해줄 일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드러크는 그 늙은 나이에 이런 결론을 냅니다. 회사가 필요로 한 게 뭐야? 아마 그렇게 질문하면 내가 더 이상 안 나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가장 큰 변화들은 아직도 우리들 앞에 그 정후를 나타내지 않고 있음이 거의 확실하다. 또한 우리는 2030년의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와는 매우 다를 것이고 그리고 요즘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는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것과는 거의 닮은 점이 없을 것이다. 드러크는 거의 한 70년을 연구를 했고 역사학자고 기술학자이기 때문에 컨템포러리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대 동시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더라는 걸 드러크는 굉장히 자주 봤다라는 것이죠. 한 70년간 관찰하면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라스트 팁은요. 국가의 개념도 구시대 유물이 될 거고 대신에 테러리즘이 기성을 부릴 것이고 노동조합이 사라질 것이고 대신에 사이비 종교라고 해도 될란지 종교가 번창할 것이고 대기업들이 작은 기업들로 쪼개져 나갈 것이고 경영 전략과 경제 이론에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질 것이고 현재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있는 작업 기술은 미래에 쓸 곳이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개인들의 경우에 해가 지는 들에서 해가 뜨는 들로 옮겨갈 준비를 해야 되고 휴대가 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멋지기는 지출을 줄여야 되고 비본질적인 지출을 줄여야 되고 고도로 유동적일 수 있도록 준비하라. 요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욕을 먹는 게 현금 리저브가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그 투자한 후에 모빌리티가 어떻게 될지를 아직도 판단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도 민족 감정이라는 걸 떠나서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회사들이 이제 꽤나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싶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뉴노매딕, 새로운 유목민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일 끝에 요건대 지식사회에서 지식근로자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정과 성과에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 그런 건 없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미래가 넌지시 제공하는 암시들은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 말은 제록스사에서 카피를 해가지고 사시로 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10주간 고맙게 지냈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미 일어난 미래하고 오늘 우리 김영권 사장님이 제공하시고 제가 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피터 드러크의 철학은 연말에 선물 주실 때 한 권씩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